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참고할 서적은 행복의 기원입니다. 저자는 서은국 교수님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4년 뒤에는 이 대학에서 종신교수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행복 심리학자이며 최근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도 되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세리 CEO 강연 등을 통해 행복에 대한 사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용돈을 받아 즐거워할 때 느껴지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도 뇌에서 합성된 경험입니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는 일시적인 경험을 합성해낸 것입니다. 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리 코인 교수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인간이 농경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 6천년 전부터입니다. 자,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해 한다면 인간이 문명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에서 고작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64일 22시간은 결국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은 주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 사냥, 그리고 출산에만 전념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1년 중 2시간에 불과한 이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도 우리는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압니다.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사리 버려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고 봄비는 꽃을 피우기 위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인, 인과론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이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는 생각,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이며 선생님이 알기로는 불교에서도 인과론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 그에게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봤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침 식사는 출근하기 위해, 출근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종착지는 결국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캐롤이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원인론, 인과론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우주에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은 더 똑똑해지기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니다. 물리적인 법칙과 화학 반응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결국 우주고 생명이고 인간이다. 그 과정에는 어떤 목적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파격적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서조차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자연의 법칙을 따라 존재하게 된 하나의 생명체 인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다. 행복은 결국 생존 번식과 같은 본능들과 뒤범벅된 매우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 예 중에서 피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꾸준함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붓을
한참 내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하곤 했습니다. 이 광적인 시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연인이 등장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의성과 로맨스의 궁합, 피카소만의 얘기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연관이 됩니다. 행복과 또한 마음의 산물입니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쓰임새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행복은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예를 들어서 먼 옛날 어떤 남자가 고기나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의 나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친다면 눈만 뜨면 밥도 안 먹고 나가서 나무를 자르고 그는 성인기까지 살아남을 그 당시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결국은 진화론에서 살아남은 거지만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성을 사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성취 아닙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한마디로 느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성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입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왜 동물은 쾌와 불쾌, 이 잣대로 경험을 나누는 것일까요? 생존과 밀접한 결정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쾌와 불쾌의 신호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응원합니다. 뱀, 절벽, 사기꾼, 썩은 음식, 치명적인 위협들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두려움이나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유발시켜서 위험하니 여기서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비옥하지만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매력적인 이성, 절벽에 붙어있는 꿀이 가득한 벌집,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욕과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희열, 성취감, 뿌듯함, 자신감, 이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경험을 한번 맛보면 또다시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생존에 유익한 활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매진하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자,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카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힙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 뼛속까지 사회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을 설득하고 속이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뇌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결국 사람 간의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것은 사람입니다. 먹는 쾌감을 느껴야 음식을 찾듯 사람이라는 절대적인 생존 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을 조여야 합니다. 타인을 소 닭버섯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친구나 연인이 생길 리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을 결국 무엇을 통하느냐? 사람을 통하여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극도로 사회적이고 이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의 뇌는 온통 사람 생각입니다. 자, 행복감을 발생시키는 우리 뇌는 이처럼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과 행복은 결국 불가분 관계를 맺습니다. 자, 돈과 행복과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약간 다른데 하루 세 끼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세 끼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돈은 더 이상 행복의 어떤 발판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계속 돈을 필요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이 책의 이 저자의 논리라면은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도 결국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레인 교수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평균 가계소득은 2배로 증가했지만 행복 수준은 자로 그은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복권 당첨, 새집, 월드컵 안정환의 골 짜릿했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즐거움이 계속 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남들이 보면 약간 정신이 좀 나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감정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에 변해 그 후 어지간한 일에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교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예전 성적을 다시 받았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자, 고깃국 맛을 한번 보면 예전에 콩나물국이 왠지 밋밋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은 TV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큰 자국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과 그 변화가 자리 잡은 뒤의 구체적인 경험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꿈꾸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은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어 낯선 환경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외롭게 보내는 일상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당황합니다. 축하 잔치 여운만을 생각했지 잔치 뒤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양쪽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 조합에 의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난히 칭얼대는 아기도 있고 코를 눌러도 웃으며 쳐다보는 아기도 있습니다. 기질은 결국 성격의 특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격 특질 5가지를 보면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 원만성인데 여기서는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찾고 그들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외에 자극을 추구하고 자기 확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타인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상당히 내향적입니다. 자,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입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더 많은 사람부터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발 뒷걸음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사람이 싫은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저자는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오르고 싶어하는 산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있는 정상,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오르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가볍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 등으로 무겁습니다.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문화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장점은 일단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무서운 응집력과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축구공원을 위해 수만 명이 하나의 붉은 덩어리가 되고 국가가 경제 위기를 맞으면 금반지 하나씩 십시일반으로 모아 힘을 보탭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가 수반됩니다. 자, 일상의 많은 것들이 옆으로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결국은 서열에 의해 위아래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진 뚜렷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서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주어진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면 주변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듯 타인 중심적인 생각은 행복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매우 의식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를 통한 알베로 까뮈는 행복해지려면 매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둘째,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자신의 행복마저도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저자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행복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왜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자, 본질적인 즐거움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때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행복은 거창하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어떤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한번 오늘이라도 당장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음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중국 요리, 또 이런 고기류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시적인 뇌가 가장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